치는 자, 쫓는 자의 시간 싸움, 공소시효를 앞두고 극적으로 범인을 붙잡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2007년 경남 통영의 여관 강도 사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범인은 공소시효 무려 6시간 반을 앞둔 새벽 5시 30분 검거가 됐습니다. 1999년 흉기 강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했던 50대 남성은 공소시효 불과 2달을 앞두고 붙잡히며 2달만 버티면 됐는데 이런 말도 남겼죠.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볼 사건도 그렇습니다. 범인을 단죄할 수 있는 공소시효 단 25일을 남기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죠. 1998년 12월 전북 군산의 야산, 검은색 프린스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납니다. 돼지 축사를 들이받은 차량, 이 차량 안에서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숨진 남성의 두개골에서는 무엇인가에 맞은 흔적이 있었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죠. 그런데 공소시효를 25일 앞둔 15년 후 이 사건의 진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의 죽음에 얽힌 진실은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99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축사에 차량이 처박혀 있었고 그 안에 숨진 남성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축사 주인이 나와 보니까 자기 축사에 차가 이렇게 부딪힌 상태에서 네. 안에 있던 그 남성이 이제 그 죽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가를 측정을 해봤더니 0.28%가 나왔어요. 네. 즉 한 소주 한 3병 정도 먹은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해서 이제 이 부딪혀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의외로 거기 보니까 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하기에는 이 부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네. 이것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어떤 그 살인사건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검을 바로 국과수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당시 차량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많이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안에 있던 탑승 남성은 아주 많이 다쳤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게 되죠. 그렇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하고 뇌출혈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네. 만약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머리 앞쪽을 다칩니다. 전두부를 그렇겠죠. 다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머리 앞쪽이 아니라 후두부에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마치 둔기에 의해서 맞은 것 같은 이런 상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당연히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타살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지금 수십 년간 수사를 하셨잖아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안부분이 아니고 후두부에 상처가 있다 한다면 틀림없이 후회됐다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아니고 일반적 사건으로 보는데 경찰에서 수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0.28의 음정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거든요. 네. 그럼 3배 이상 술을 먹었다? 소주 3병도 먹었다고 한다면 운전하기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탐문을 했어요. 탐문에 주변에서는 안 나오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매운탕 집에서 늦은 밤에 한 여성이랑 둘이서 술을 먹었다. 이렇게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망한 사람이 마지막 만난 사람이 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을 찾아야 실마리가 풀리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같이 술 먹은 여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CCTV가 당시에 없었는지 이 여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런데 다른 여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전 부인이었다면서요. 아무래도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 남성의 가족들이나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전 부인이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전 부인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을 현장이나 경찰서로 부르는 일이 왕왕 있는데 전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더니 현장을 보니까 이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경찰에서도 아직 사망 원인을 잘 모르고 사실 타살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해서 경찰도 약간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의심 가는 정황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98년도 12월 20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니까 이 사건으로 숨진 남성이 이제 그 보험이
교통상해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또 휴일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평일보다 약 3배 정도 받는 이 보험이 또 추가적으로 3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험에 있어서 이 수령인이 바로 이 죽은 남성의 전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 부인과 이 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 상태를 보게 되니까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 자금이라든가 생활비를 사용을 해서 그 당시에 채무액이 약 3,3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갚지 못해가지고 대출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전 부인이 의심이 되는데 그럼 알리바이를 조사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그 시각 집에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딸도 함께 있었다. 네.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 부인에 대한 알리바이는 당시에는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전 부인이 지휘를 하고 누군가를 시켜 살해했다. 이런 가능성도 그렇죠. 염두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앵커께서 아주 예리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 부인을 누군가가 사주한다든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탐문수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전 부인한테 5년 전부터 사귄 내연남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피해자가 덩치가 크거든요. 네. 그런데 전 부인이 혼자서 살해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봤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내연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연남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그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개인 택시 지부장을 하려고 선거에 나갔다가 몇 표 차로 떨어졌어요. 네. 그랬는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채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더니 근데 이 사람도 알리바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지인과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의심은 갔지만 어쨌든 경찰에서는 또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유력한 용의자 2명이 있었는데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경찰도 어쩔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쯤에는 수사 기법이라든지 네. 과학수사가 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알리바이가 뭐냐면 현장 부재 증명.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여기서 죽었는데 그 시간대에 딴 데 있었다. 딴데 있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탐문수사에 그런데 딴 데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진술밖에 없었어요. 딸이 같이 있었다. 지인이 같이 술 먹었다. 또 심층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볼 때에는 그 증인들 그러니까 지인이라도 딸이 그렇게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는 알리바이가 증명됐다 싶어서 배제를 했던 거죠. 의심은 가지만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까는 처분은 힘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당시에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어. 당시 경찰도 강력한 의심은 가졌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네. 됩니다. 그런데 조금 수상한 정황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용의선상에 올랐던 전 부인이 네. 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보험사로 그때 당시에 의심을 했던 게 보험사였는데요. 실제로 남편 명의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3개의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혼 전에는 수급자를 자신으로 해놨다가 이혼 후에 이 딸로 수급자를 바꾸는 조금 이상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검 상황에서 타살이 의심된다는 부검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타살 정황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 이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갔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 승소를 해서 5억 원의 보험금 중에 이 전 아내가 소송에서 이겨서 1억 원을 챙기게 됩니다. 네. 일단 전 아내는 무혐의로 풀려났고 1억 원까지 보험금을 챙기게 되는데 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다면서요? 왜죠? 이 전 부인 같은 경우에 꼬리가 길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일단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 한번 발을 들이면 이 맛을 알게 되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3년 8월 달, 9월 달에 이제 보험금 사기와 연관돼 가지고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허위 진단서를 끊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나이롱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차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한 그런 사실을 보험사에서 그런 정보를 이제 경찰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통상적으로 이제 상습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 연루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북 군산경찰서에서 입건을 해가지고 장기미제 전담팀에서 이제 그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 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 미제 전담팀이 수상하게 여기고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서울청에 그 장기 미제수사 전담팀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이제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 미제수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는 이 건만 아니고 15년 전에 그 보험금을 수령한 사건이 있고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금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보험금을 일부 탄 거를 자녀 계좌에 이체했을 뿐만 아니고 계약 시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여성 아내가 계약 필적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장기수사팀에서는 그런 상황을 봐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여기 1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3개월밖에 공소시효가 안 남았다. 알다시피 변호사님 아시지만 2007년도에 25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 전 사건이고 2015년도에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그전에는 15년이었죠. 15년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었기 때문에 15년 되기 3개월 전에 수사를 급속히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네. 만료되면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수상한 정황은 있지만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뭔가 명확한 증거가 발견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그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그 전 부인 같은 경우는 딸이 같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리바이죠. 알리바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있었던 그 내연남 같은 경우도 같이 있었던 지인이 본인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바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데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이 찾아가지고 설득도 하고 밥도 사주고 정말 뭐가 정인지 이제 좀 마음에 뭐를 털어라 이런 식으로 설득을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딸이 말이죠. 같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그 문자 메시지를 갖다가 보냈다. 그러면 같이 있었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 씨 같은 경우도 당시에 자기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뒤에 약 한 2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진술을 갖다가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 두 사람에 있어서의 알리바이가 모두 다 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딸과 있었던 게 거짓말이라는 통신 기록이 나왔고 내연남 같은 경우에는 자백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딸이 같은 경우에는 거짓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네. 알리바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이 잘 얘기한 대로 참 경찰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알리바이를 깬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사건이 밝혀진 것인데 만약에 법원에 나가서 증언을 했다면 선서를 하고 네. 그거는 위증죄라고 그러죠. 위증죄. 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네. 수사를 방해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범인 도피죄가 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알리바이를 갖다가 저 사람을 확인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범인 도피죄는 될 수 있는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섰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당신들은 지금 얘기해도 벌 안 받는다. 이미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딸이 다 얘기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전 부인과 내연남의 보험 사기 살해 사건이 맞았군요. 네, 맞았습니다. 돈을 노린 보험 사기였습니다. 당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후 7시 남편을 일부러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이혼하기 5년 전부터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더 술을 많이 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차로 유인을 했고 그 차 안에는 내연남이 미리 타고 있었죠. 준비했던 둔기로 이 남편을 살해했고 이들은 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 공모를 한 두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하고 그 여성은 헤어진 후에도 뭔가 자잘한 보험 사기로 생활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이제 둘이 내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 걸림돌이 되는 전 남편을 뭐 제거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보험금을 탄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살인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인범들끼리 서로가 둘이가 계속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되겠죠. 통상 저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금전적 이익을 본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잔잔한 보험 사기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사건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결국 이 두 사람 15년 만에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